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아침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소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2박 3일 강의 중에 마지막 날 강의를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약 45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나폴레옹 관련해서 나폴레옹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그 일대기를 일부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2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이 2020년 4월 1일에 인문학서적 세 번째로 출간했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이 볼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나이 35살의 나이로 프랑스 황제에 즉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에 즉위를 하니까 세계 3대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세계 3대 작곡가 중에 한 분인 악성 베토벤이 자신이 그 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했던 나폴레옹의 영웅적 불세출의 그 군사 전략과 그 위인의 모습을 흠모하고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교향곡 3번 영웅이죠. 영웅. 운명도 있고 전원도 있고 합창도 있고 영웅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베토벤 교향곡 3번이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러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을 흠모하고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3번을 작곡을 했습니다. 제목은 보나파르트 교향곡입니다. 자, 나폴레옹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이 보나파르트 교향곡인데요. 그런데 작곡을 다 했는데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니까 베토벤이 교향곡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나폴레옹의 그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 신분제를 타파하고 군주제를 철폐하고 그야말로 공화정을 실현하겠다라는 또 그러한 분위기를 유럽 각국의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 전파해서 유럽 각국도 다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 그러한 공화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나폴레옹을 흠모했기 때문에 교향곡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교향곡 3번을 작곡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까 찢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폴레옹도 결국은 평생 동안 종신제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로 즉위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결국은 나폴레옹 당신도 비범한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격하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나폴레옹이 아니다, 실망했다. 그래서 교향곡 3번 제목 보나파르트 교향곡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향곡을 요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죠. 영웅,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 히어로.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나폴레옹의 전성기가 약 한 10년 정도 유지되는데요.
자, 그로부터 딱 1년 후 황제 즉위한 지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40번의 전투 승리 중에서도 최고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 전에 그보다 딱 5주 전에 있었던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것은 1805년 10월 21일에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가르 그 해협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평정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라는 섬나라만 점령하면 유럽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영국 상륙작전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프랑스 북서부의 볼로뉴항에다가 프랑스 지상군 육군 18만 명을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해협까지 영불해협, 도버해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이 길이가 33km입니다. 그곳을 건너가야 프랑스 육군 18만 명이 그곳을 건너가야 영국 섬나라에 상륙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해상 제해권은 영국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대영 제국 영국이 해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해상 제해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빼앗아 올 필요도 없이 딱 24시간 동안만 해상 제해권을 가져오면은 지상 33km 영불해협으로 프랑스 볼로뉴항에 대기시킨 지상군 18만 명을 수송하고 영국 섬나라에 상륙시키겠다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쪽으로 영불해협을 건너려는 프랑스와 그 우호 세력인 스페인의 연합함대와 교정국가인 영국 간의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이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가르 해상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고 지도자 세계 3대 해전 잘 아시죠?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1588년 칼레 해전 영국의 엘리사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스페인의 무적함대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격침시킨 1588년 즉 임진왜란 발발하기 4년 전 1588년에 칼레 해전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상대로 이겨버린 전투가 해전이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트라팔가르 해전이 세계 3대 해전이고 트라팔가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요즘은 배가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핵 원자로의 힘으로 배가 수년 동안 연료 공급을 안 받고도 항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원자력 핵 추진 항공모함 시대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디젤 시대도 있었고 그 전에는 돛의 힘으로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범선 시대가 있고요. 돛범자 범선입니다. 그 전에는 노를 저 가지고 하는 이것을 노선 시대라고 합니다. 노선 시대. 그러니까 이 해군 함정의 그 동력 발생 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초기 단계에 노선 시대, 그 다음이 범선 시대, 그 다음이 디젤 시대, 그 다음이 이제 핵추진 항공모함 시대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1805년 10월 21일의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가지고 범선 시대의 시작에 해당되는 전투가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인 1588년의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 범선 시대의 시작이 1588년 칼레 해전,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레판토 해전입니다. 레판토 해전, 동양 세력과 서양 세력 간에 격돌했던 그 레판토 해전이 1571년에 있었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1년 전이죠. 1571년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이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하튼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영국의 명장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등장하고 자 앞으로 12월 20일에 우리나라의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장군 3부작 시리즈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영화 제목 노량 죽음의 바다가 12월 20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1부작인 그 명량은 2014년에 개봉돼 가지고 관객 동원수가 1761만 관객으로 한국 영화 1000만 관객 돌파한 20여 편의 영화 중에 랭킹 1위가 2014년에 개봉된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제1부에 해당되는 바로 명량인데요. 그 다음에 2부에 해당되는 게 그때는 이제 이순신 장군 역할을 최민식 씨가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 해당되는 게 작년 2022년에 개봉된 한산 용의 출연이죠.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은 박해일 씨가 하셨고요. 그런데 관객 동원수는 명량이 1761만 관객인데 한산 용의 출연은 726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부작 마지막에 해당되는 제3부 노량 죽음의 바다, 그게 12월 20일에 개봉이 되고요. 자,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를 하시죠. 음력으로 1598년 11월 19일 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를 하시는데요. 자,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 해전에서도 영국의 해군 제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사령관이 탑승했던 그 함정이 빅토리아 호입니다. 사령관이 탑승한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 배가 기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빅토리,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호입니다. 그 빅토리호에 돛대, 범선이다 보니까 돛대가 있죠. 갑판의 중심에 있는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55m.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10.5m 높이의 기단 위에 6.5m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뒤로 북쪽으로 100m 지점에 세종대왕님의 동상도 있는데요. 그렇듯이 영국의 수도 런던의 한복판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 높이 55m 위에 5.6m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기단 높이가 55m인 이유가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기함, 사령관 함정, 그 돛대의 높이가 55m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동상의 기단 높이가 55m입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결국은 프랑스의 저격범이 쏜 총을 맞고 넬슨 제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했다. 그러니까 영국이 호레이쇼 넬슨에게 부여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침시키라는 그 사명,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완수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신께 감사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라는 명언을 남기고 넬슨 제독이 사망을 하면서 전사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이 더 유명합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가 패배하다 보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프랑스 북서부의 볼로뉴 항에 대기시키고 있었던 18만 명의 지상군을 영국에 상륙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해전에서 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결시킨 18만 명의 병력을 동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드디어 5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 지금의 체코 땅입니다. 체코, 그곳에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지금은 체코 땅입니다. 체코. 그곳에서 이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발생됐고 프랑스 말로는 오스테릴츠입니다. 오스테릴츠. 독일어로는 아우스터리츠인데 프랑스 말로는 오스테릴츠이기 때문에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나폴레옹의 40번 승리한 전투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다 보니까 그걸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프랑스의 지하철역,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도 오스테르리츠 지하철역 이름도 있고요. 또 그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1806년에 착공해서 1836년에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폴레옹이 1815년 10월부터 1821년 5월 5일까지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52세의 일기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840년에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안장되어 있다 보니까 영국의 승인을 받아서 나폴레옹의 유해를 프랑스로 송환을 가져와서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서 나폴레옹 사후에 완공된 1836년에 완공된 개선문의 문 사이를 통과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전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개선문이고 그게 1836년에 완공이 됐는데 나폴레옹의 사후 15년이 지나서 완공이 된 거고요. 그로부터 4년 후에 나폴레옹의 유해를 세인트 헬레나에서 파리로 응구해 와서 나폴레옹이 그러게 열망했던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군인 추모시설, 우리로 치면 국립현충원 격인 앵발리드로 가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아우슈비츠 전투인데요. 그 전투는 지금의 체코 땅에서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투를 다른 이름으로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 5일 후 11월 22일이 5일 후죠. 정확하게 그날은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 60주년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서거 암살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60주년이 되는 날이 앞으로 5일 후인 2023년 11월 22일인데요. 그날 미국과 유럽 지역의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됩니다. 자, 거기에 6개 주요 전투를 다루고 있다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명장면이 아우슈비츠 전투고, 자, 얼음이 어떤 강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 얼음 위에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 연합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폴레옹의 주특기가 포병이라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병, 기병 이 세 가지 중에서 포병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포병으로 맹활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육군 대위에서 육군 준장으로 몇 계급 특진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포병이다 보니까 포에 일가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전투 화면 예고편을 보니까 그 강 위에 얼음이 꽁꽁 얼어서 그 위에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 연합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대포로 그 얼음을 향해 발사해가지고 얼음이 다 깨지니까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은 다 호수 밑으로 깔아앉아가지고 다 수장이 돼버리는 그런 전투 장면이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한데 여하튼 그게 아우슈비츠 전투를 묘사한 명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슈비츠 전투는 시간이 없어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삼재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삼재회전.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고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싸웠다 해서 삼재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것은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승리한 거고요. 그 전투는 모든 면에서 나폴레옹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12월 2일이니까 겨울철, 그 추운 겨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원정을 간 겁니다. 원정,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체코 땅으로 원정을 가지고 추운 날씨에 거기에서 싸우기가 쉽지 않았고 지형, 지물 모든 여건들이 나폴레옹에게 불리했었습니다. 참고로 나폴레옹이 독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8,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8,000권. 제가 인문학서적 1,000권 이상을 10여 년 동안 1,000권 이상을 읽었는데요. 나폴레옹은 독서량이 평생 52년 평생 8,000여 권을 읽었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독서를 했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 정도로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책 속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만큼 독서가 중요한데요. 그 정도로 나폴레옹이 독서를 많이 한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모든 면에서 불리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악조건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 다른 말로 삼제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나폴레옹의 최고의 영광이 오고 나폴레옹의 전성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패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프란츠 2세가 이끄는 신성 로마 제국은 844년에 역사가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은 서기 962년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창건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844년 동안 유지되다가 1806년 1월에 신성 로마 제국 844년의 역사가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폴레옹이 그보다 1개월 앞선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을 괴멸시켜버렸기 때문에 패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844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멸망이 초래된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하철역 오스테리츠 지하철역도 있고요. 그걸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공사했고, 개선문 높이가 50m, 너비가 45m입니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의 유해가 그 사이를 통과해서 1840년에 장례식을 치러졌고요. 그 이후에 1885년에도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과 노틀담 곡수의 저자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도 1885년에 사망하고 그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반면에 그 이후에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위인 4명,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9세기 때 샤를마뉴 대제, 그 다음에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절대 왕정,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루이 14세, 그 다음에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다음에 1960년부터 70년까지 제18대 프랑스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 4사람이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위인 4명 4인방인데요. 자, 그 중에 샤를 드골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샤를 드골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개선문 사이를 통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역대 위인 4인방 중에 한 분이 샤를 드골 18대 대통령인데도 장례식 때 개선문 사이를 통과를 못한 이유가 그 뒤로 거기에 무명용사 추모 시설이 설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문 사이에. 그래서 그 뒤로는 장례식을 문 사이를 통과해서 치르진 않고 개선문 외곽을 이렇게 도는, 그게 바로 개선문이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세느강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샤를 드골 그 에투알 광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사거리도 아니고 오거리도 아니고 12거리입니다. 12거리다 보니까 별 모양이죠. 영어로는 스타, 프랑스어로는 에투알. 그래서 에투알 광장이고, 왜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이라고 하냐?
프랑스의 위인 4인방 중에 샤를 드골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이라 하고, 그곳의 중심에 바로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세느강, 그 옆에 에펠탑 높이 324m가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그곳을 투어를 했습니다. 2010년 10월 달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개선문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나폴레옹도 이제 쇠락기가 있죠. 그래서 1812년에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모스크바를 5주 동안이나 점령했지만 러시아 황제가 지금의 샹트페테르부르크, 과거의 레닌그라드로 피신하면서 항거를 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은 5주 동안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있다가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퇴각할 때 러시아 군대가 추격을 해와가지고 나폴레옹의 군사들의 거의 95%는 괴멸당해버려서 나폴레옹의 몰락의 시발탄이 된 거고요. 또 러시아 원정은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이듬해인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실패해가지고 1814년 5월 4일에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됐고 10개월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이듬해인 1815년 2월 26일에 탈출을 하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탈출한 지 약 한 3주 만인 1815년 3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 다시 들어와서 국왕이었던 루이 18세를 축출하고 영국으로 축출하고 다시 집권을 해서 재기를 노렸는데 90일 천하로 끝나죠. 왜냐? 그로부터 90일쯤 후인 1815년 6월 18일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국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패배를 해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결국은 1815년 10월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서거 202주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전 어린이날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고 올해 202주년인데요. 하여튼 나폴레옹에 관해서 제가 수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업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찍었는데요. 나폴레옹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일 후에 개봉되는 영화 미국과 북미 지역에서는 11월 22일에 개봉되고 한국은 12월 6일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 개봉을 앞두고 나폴레옹에 관해서 제가 2020년 4월 1일에 집필한 인문학사적 세 번째 작품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구소련의 요시프 스탈린처럼 독재자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나폴레옹은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이고 근대 유럽의 기획자이고 불세출의 인물이고 좋은 평가도 있고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수는 있지만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근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비범한 인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출생했던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결국은 20살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25살에 장군이 되고 30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고 35살에 스스로 황제가 되고 그 전성기가 약 한 15년, 20년이 갔었는데요. 결국은 워털루에서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5년 반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52세의 생을 마감했고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던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과
출생 연도가 같은 동갑입니다. 1769년생. 나폴레옹 1821년에 5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지만은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의 숙적이죠. 웰링턴 공작은 그보다 31년을 더 살아가지고 83세까지 사시면서 영국의 25대 총리와 또 영국의 28대 총리까지 지냈던 분이 웰링턴 공작이고요. 또 웰링턴 공작에 대해서 그 평가가 있죠.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웰링턴 공작을 평가하기를 웰링턴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웰링턴 공작은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1인자 만인지상의 자리인 수상을 2번이나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였다라고까지 격찬을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또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기도 한데요. 나폴레옹과 호적수고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켜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동갑내기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8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뜻깊고 건강하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